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땀을 쥐는 올림픽 경기 보내드리느라고 오늘 8시 뉴스는 조금 늦게 찾아왔습니다. 기대했던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는 조금 아쉽게 됐지만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김민석 선수가 극적인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자, 이 올림픽 소식은 잠시 뒤 평창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최순실 씨 재판 결과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8개 범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그 범행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1심 선고 내용을 김혜민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2시간 넘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8개나 되는 최순실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미르 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기업들에게 강제로 출연금 774억 원을 모금하고 삼성과 현대차, 롯데 등 대기업들이 최 씨와 관계가 있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범행들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일반인에게 나누어 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뇌물 433억여 원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72억 9천여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삼성이 뇌물 공여를 약속한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혀 2심에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오늘 재판부는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 달리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 씨에 있다면서 말 구입 비용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해서 뇌물 액수를 총 72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이 오가지는 않았다며 동계 영재스포츠센터에 건넨 16억 원 등을 뇌물에서 제외한 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같았습니다. 이어서 류란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살시도 등 말 3마리의 구입 비용과 보험료 등 36억여 원을 모두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는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최 씨 측에 원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보낸 문자와 구입한 말들의 패스포트에 삼성을 소유주로 적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말의 실질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이 최 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가 삼성에서 받은 뇌물 액수는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용역대금 36억 원을 포함해 총 72억 9천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반면 최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 원과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여 원 등 제3자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지원을 강요해 응한 것일 뿐 삼성이 승계 작업 등을 두고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여러모로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 비교가 됩니다. 자,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이 이번 재판에선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자, 똑같은 증거를 놓고 재판부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셈인데 앞으로 남은 재판에선 어떻게 될지 박원경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판결에 앞서 논란이 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부터 판단했습니다.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대화를 직접 듣고 쓴 것은 아니지만 대화 내용을 추정하게 할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는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는
180도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입증할 증거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재판부는 판단 과정에 안종범 수첩의 기재 내용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피고인과 혐의에 따라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맡고 있어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오늘 판결은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오늘 함께 법정에 나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허가를 얻으려고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뒤에 그 대가로 최순실 씨 관련 재단에 수십억 원을 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면세점 특허 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롯데는 지난 2015년 7월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특허권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 초기 미소를 띠기도 했던 신 회장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신 회장은 대가를 바라고 재단에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뇌물범죄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란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실형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롯데그룹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면서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해 기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자, 신동빈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반면 신동빈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뇌물을 줬다. 이 판단은 역시 같았는데 이 두 사람의 재판 결과는 판이하게 갈린 겁니다. 때문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특별히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살시도 등 말 3마리의 구입 비용과 보험료 등 36억여 원을 모두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는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최 씨 측에 원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보낸 문자와 구입한 말들의 패스포트에 삼성을 소유주로 적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말의 실질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이 최 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가 삼성에서 받은 뇌물 액수는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용역대금 36억 원을 포함해 총 72억 9천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반면 최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 원과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여 원 등 제3자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지원을 강요해 응한 것일 뿐 삼성이 승계 작업 등을 두고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여러모로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 비교가 됩니다. 자,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이 이번 재판에선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자, 똑같은 증거를 놓고 재판부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셈인데 앞으로 남은 재판에선 어떻게 될지 박원경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판결에 앞서 논란이 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부터 판단했습니다.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대화를 직접 듣고 쓴 것은 아니지만 대화 내용을 추정하게 할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는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는 180도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입증할 증거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재판부는 판단 과정에 안종범 수첩의 기재 내용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피고인과 혐의에 따라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맡고 있어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오늘 판결은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오늘 함께 법정에 나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허가를 얻으려고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뒤에 그 대가로 최순실 씨 관련 재단에 수십억 원을 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면세점 특허 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롯데는 지난 2015년 7월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특허권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 초기 미소를 띠기도 했던 신 회장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신 회장은 대가를 바라고 재단에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뇌물범죄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란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실형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롯데그룹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면서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해 기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자, 신동빈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반면 신동빈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뇌물을 줬다. 이 판단은 역시 같았는데 이 두 사람의 재판 결과는 판이하게 갈린 겁니다. 때문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특별히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은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각각 79억 원과 70억 원을 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등의 혐의가 더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준 건 같았지만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신 회장은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겁박을 이기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점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돈을 준 게 뇌물 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회장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력을 갖추지 않고 뇌물 공여를 선택할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비슷한 혐의에 대해 재벌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엇갈리면서 삼성 봐주기 판결이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검찰 취재하는 박상진 기자와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전해드린 대로 지난주 나온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와 오늘 재판 결과가 좀 많이 다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 오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판결을 보고 네. 이재용 부회장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마는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는데 그렇죠. 신 회장 같은 경우에는 2년 6월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실상 뜯긴 걸로 봤기 때문에 네. 가벌성을 낮게 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 회장의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권을 따기 위해서 뇌물을 건넸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재판부도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엄히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네. 물론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신 회장 그리고 이 부회장의 혐의가 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형량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뭐 어렵습니다. 아직. 그럼 말씀하신 대로 두 사건 모두 이제 대통령이 돈을 먼저 요구한 거는 같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갈려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재판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요구한 부분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 두 재판의 차이죠. 이 오늘 신동빈 롯데 회장의 1심은 네.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현안에 대해서 뭐 박 전 대통령에게 뭐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 뭐 이런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뭐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의 경우에는 그 현안이라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했고 묵시적이든 뭐 명시적이든 청탁 자체가 없다고 본 겁니다. 뭐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이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동빈 회장 표정 보면 전혀 뭐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예, 아주 뭐 놀라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박상진 기자와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이제 다음 달 말로 이르면 다음 달 말로 예상되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유죄가 인정된 혐의가 대부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인데 재판부도 같은 만큼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까지 더해져 최순실 씨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3가지는 최순실 씨와 겹칩니다. 삼성과 롯데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오늘 최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고 있는 만큼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오늘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였던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민간인 신분인 최 씨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지시한 혐의나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이 추가 적용돼 있어서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두 혐의와 관련해선 이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또 특검이 대법원에 가서까지 다투겠다고 밝힌 삼성그룹의 승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혐의는 훨씬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오늘 결과를 놓고 검찰과 최순실 씨 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사필 귀정이라면서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에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이 쇠귀의 경일기였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구형량과 큰 차이가 없는 선고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건 사필 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규정하며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삼성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에 이어 이번 재판부도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 존재를 부정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격하 노조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증거 제시나 이유 설명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의 판단을 쇠귀의 경읽기라는 뜻의 우위 송경격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이나 검찰의 도우미로 평가되고 있는 박원호, 김종, 장시호의 진술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해서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의식한 듯 같은 내용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다르다며 다음 재판에선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최순실 씨는 2달 전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을 때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오늘은 체념한 듯이 선고 순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최순실 씨의 모습을 화강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선고가 이뤄질 417호 대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표정은 시종 담담했습니다. 재판부가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무언가를 메모하고 변호사와 필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2시간을 넘자 법정 바깥으로 나가 휴식을 취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는 체념한 듯 머리를 숙였습니다. 2달 전 검찰 구형 때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처럼 큰 동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의 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하고도 5개월 만에 내려진 선고였습니다. 그해 10월 청와대 문건이 담긴 최 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당시 독일에 있던 최 씨는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시죠.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국민한테. 조사 도중 체포돼 구속된 최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5달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상진 기자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이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 전 대통령 1심, 최순실 씨 항소심, 이재용 전 부회장 상고심 계속 줄줄이 이어질 텐데 재판 결과 좀 어떻게 예상이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최순실 씨 2심, 이재용 부회장은 3심이 각각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핵심은 뇌물 혐의일 텐데요. 최 씨의 1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72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는 36억 원이죠. 이 최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금을 놓고 두 재판부가 판단한 뇌물 액수가 36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이 순서대로 현재 상고심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지금 보이는 게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이 만약에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36억 원, 나머지 36억 원의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판단을 해서 파기환송을 하면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뇌물 액수는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 부회장의 재판도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최 씨 그리고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재판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각각 이 결과가 서로 또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기자였습니다. 평창국제방송센터에서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500m에서 김민석 선수가 깜짝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종목에서 아시아 선수가 메달을 따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처음 밟는 올림픽 무대지만 김민석은 긴장한 기색 전혀 없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김민석은 힘차게 뛰어나갔고 거침없이 빙판을 질주했습니다. 23초 94로 첫 번째 구간을 통과했고 직선주로에 접어들자 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1100m 구간을 상대보다 먼저 통과한 김민석은 자신의 리듬을 놓치지 않았고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온 힘을 다해 얼음을 지쳐 1분 44초 93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6명이 남은 가운데 김민석은 3위에 올랐는데 남은 6명의 기록이 모두 김민석에 미치지 못하면서 깜짝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메달이 확정되자 김민석은 밥대용 코치와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우리 남자 선수가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 메달을 획득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선 임효준과 서일아, 황대현이 나란히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마티형 곽윤기와 임효준, 김도겸, 황대현이 출전한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은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5000m 계주 결승에 올랐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에서 대표팀의 에이스 최민정 선수가 아쉽게 메달을 놓쳤습니다. 결승에서 앞서가던 선수를 밀었다는 판정으로 실격당했습니다. 김형렬 기자입니다.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예선을 통과한 최민정은 조금 긴장한 듯 준중결승에선 고전했습니다. 한 바퀴를 남겨놓을 때까지 3위로 달리다 막판 스퍼트에 이은 날 들이밀기로 힘겹게 2위를 차지해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준결승에선 세계 랭킹 1위의 저력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폰타나에 이어 2위를 유지하다가 두 바퀴를 남기고 무섭게 치고 나갔습니다. 거의 한 바퀴를 바깥쪽으로 도는 엄청난 체력과 스피드로 선두 자리를 꿰찬 뒤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하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첫 올림픽 무대 결승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탈리아 폰타나와 캐나다 킴부탱에 이어 3위로 출발한 최민정은 두 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로 치고 나왔습니다. 킴부탱과 살짝 부딪히며 밀렸지만 끝까지 역주를 펼쳐 폰타나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유독 약했던 여자 500m에서 첫 은메달을 기대했던 최민정은 잠시 후 판정이 나오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최민정이 임패딩, 즉 상대를 밀었다는 판정이 나와 실격 처리됐습니다. 남은 종목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쉽게 메달을 놓친 최민정은 오는 17일 자신의 주종목인 1500m에서 다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세계 랭킹 1위이자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 한국 스켈레톤의 간판 윤성빈 선수가 결전을 이틀 앞두고 처음으로 주행훈련을 펼쳤습니다. 설렁설렁 뛰고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습니다. 최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슬라이딩 센터에 도착한 윤성빈은 외국 선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라이벌 두크루스와는 서로 시선을 피하며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전력 노출을 피하기 위해 출발할 때 전력을 다해 뛰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스타트가 세계 1위지만 오늘 두 차례 연습 주행에서는 모두 20위권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를 훤히 꿰뚫고 있기에 주행은 매끄러웠습니다. 평창 트랙에서 외국 선수들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380번을 주행한 윤성빈은 마의 구간으로 불리는 9번 커브까지 완벽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윤성빈의 주행 라인을 분석하기 위해 외국 코치들은 트랙 곳곳에서 촬영하기 바빴습니다. 하위권의 스타트에도 불구하고 두 번 모두 최종 2위를 기록할 만큼 윤성빈의 주행은 빼어났습니다. 윤성빈은 모든 게 편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내며 내일 마지막 주행 훈련은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너무 편하게 있다 보니까 이틀 뒤 시합이라는 것도 오늘 알았어요. 사실은 실수 없이 노력한 거 다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크루스는 윤성빈보다 스타트는 좋았지만 최종 기록은 뒤졌습니다. 윤성빈의 질주는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이틀 동안 모두 4차례 레이스를 펼쳐 한국 썰매 종목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재미교포 클로이 김이 부모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8살 소녀는 자신의 첫 올림픽에서 여자 하프파이프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며 최연소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천재 스노보드 소녀가 새로운 여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장에는 부른 관중이 모여들어 환호했습니다. 이에 화답한 클로이 김은 1차 시기에서 93.75점을 받았고 누구도 이 점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일찌감치 금메달을 확정한 뒤 마지막 3차 시기에 나섰고 챔피언열 갈라쇼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선보였습니다.
첫 점프에서 3m를 훌쩍 넘기며 탄력을 받은 뒤 두 번째와 세 번째 점프에선 세계 여자 선수 가운데 오직 한 명만이 구사할 수 있는 3바퀴 연속 회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 점프까지 깔끔하게 성공한 클로이 김은 벅찬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광판에 뜬 점수는 98.25점. 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 사상 최고점을 작성했고 17살 9개월의 나이로 올림픽 설상 종목 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까지 됐습니다. 4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스노보드를 배운 클로이 김은 미국에서 응원하러 온 가족들과 얼싸안으며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A lot of pressure, but I'm happy I was able to do it here and do it for the fans and my family. 3차 시기를 앞두고 배가 너무 고파 짜증난다는 글을 SNS에 올린 클로이 김은 경기 직후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피자와 감자튀김을 찾는 소녀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다른 선수들을 따돌린 클로이 김은 부모의 나라에서 자신의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온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이 결국 전북 군산 공장을 올해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한다고 오늘 전격 발표했습니다. 당장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도 철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군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우철 기자. 네, 한국GM 군산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며칠 뒤면 설인데 직원들은 물론 그쪽 지역사회 충격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이곳 한국GM 군산 공장은 설마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자 큰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직원들이 급히 출근해서 발표를 거듭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GM 사측은 오는 5월 말까지 군산 공장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생산 설비를 유지한 채 회생 방안을 찾긴 어렵다는 겁니다. 1차 구조조정 대상인 군산 공장 직원만 2,040명이고 135개 협력업체를 합하면 약 13,000명이 실직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때까지 걱정 많이 40년을 살아왔는데 모르겠어요. 가족들 데리고 진짜 다 떠나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짜. 이곳 GM 군산 공장이 4분의 1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군산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업으로 5천 명의 대량 실직을 겪었던 군산 지역사회는 경영 부실 책임을 지역에 떠넘긴 본사를 규탄한다며 GM 불매운동까지 선언했습니다. 직원들은 한국GM의 공장 폐쇄가 부평과 창원 등 다른 공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조한 모습입니다. 한국GM 노조는 내일부터 구조조정 반대 집회에 돌입하고 본사 상경투쟁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GM 군산공장에서 SBS 최우철입니다. 자, 더 걱정되는 건 미국 GM 본사가 지금 남아있는 다른 한국 공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 댄 암만 GM 사장은 어제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 그리고 노조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몇 주 안에 한국 내 다른 공장들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면서 시간이 없고 또 모두가 긴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우리 정부의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곽상은 기자입니다. 한국GM은 이번 군산 공장 폐쇄가 미국 본사의 판단에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우리 정부의 자금 지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GM 본사가 77%, 산업은행이 17%, 중국 상하이차가 6%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최근 4년 동안 쌓인 적자가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상화를 위해선 적어도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데 이 경우 산업은행도 5천억 원 넘는 추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GM은 또 정부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노조에는 임금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본사로의 수익 빼돌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GM의 경영 상태에 대한 투명한 실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우리 정부의 지원 여부는 GM이 어떤 내용의 신규 투자 계획을 들고 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선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역력하지만 국민 세금을 지원하기 위해선 한국 GM의 경쟁력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그럼 GM 사태 취재하고 있는 경제부 조성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GM의 경영난이 좀 심각한 것 같긴 한데 최근 다른 나라에서 보여준 그런 구조조정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 이것도 과장이나 엄포가 아니다 이런 분석도 좀 있어요. 네, 다국적 기업인 GM은 최근 대대적인 글로벌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말에 호주에서의 철수 결정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속속 사업을 접고 있고요. 지난해는 특히 유럽의 자회사인 오펠과 복스홀을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수익이 안 나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자율주행차 또 전기차 같은 미래 차종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실적 부진이 심각한 한국 GM도 적극적인 철수 검토 대상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네, 방금 이제 조 기자가 호주의 사례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호주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네, GM이 호주 공장 철수를 결정할 때와 한국의 현재 상황이 비슷합니다. 네. 당시 GM은 호주 정부가 지원금 중단을 결정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곧바로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네. 만약 우리 정부가 지원 불가를 선언하면 이를 철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 GM의 대표가 카젬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거 인도 시장에서 GM의 철수 결정을 지휘한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점도 꺼림칙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지금 GM이 요구하는 건 우리 정부의 어떤 지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대주주인 산업은행이나 기재부가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이 부분인데 결국 공적 자금을 투입하냐 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 건가요? 네, 맞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칼자루는 지금 GM이 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의 상황을 GM이 좀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량 실업과 지역 경제의 타격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을 할 때 하더라도 특히 확실한 경영 개선 약속과 또 신차종 도입 같은 약속을 받아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을 방문했던 고위급 대표단 보고를 받고 남북 화해 분위기를 승화시키자고 했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도 전해졌는데 우리 정부는 특히 미국 반응을 기다리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동생 김여정 등 고위급 대표단의 보고를 받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남북 간 화해와 대화 분위기를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때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었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면서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나름의 구상대로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1월 9일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했던 군사실무회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엔 빠졌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는데 무엇보다 본격적인 남북 대화를 위해 미국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미국 내 논의가 무르익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압박만 강조하던 미국도 탐색적 대화 병행으로 살짝 움직인 상황. 평창 이후 한미 연합훈련 국면에서 대화 동력을 어떻게 살려갈지 묘수 찾기에 고심 중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들으신 대로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강경하던 미국이 대화 쪽으로 살짝 움직였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미국 안에서도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거나 북미 대화 시기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는 다소 유연해진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분위기는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방한 기간 내내 북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던 펜스 미 부통령이 귀국길에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대의 압박은 계속하겠지만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없이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을 것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펜스 부통령을 움직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압박에 영향 주지 않는 선에서 남북이든 북미든 대화를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탐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핵동결 같은 전제를 내걸지 않은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We're going to need to have some discussions that precede any form of negoti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parties are in fact ready to engage in something that's meaningful. 하지만 최대의 압박이란 트럼프 대북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는 분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북한에 믿음이 가진 않지만 잘 되면 좋은 거니 가능성은 열어두자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생각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북한 응원단이 오늘은 하루 쉬면서 첫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경포대와 오죽헌을 비롯한 강릉 주요 명소를 찾았는데 가는 곳마다 취재진과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빨간 점퍼에 하얀 모자를 맞춰 쓴 북한 응원단이 줄을 지어갑니다. 경기장을 돌며 열띤 응원을 펼쳤던 북측 응원단은 오늘은 경포대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 경찰의 경호에 둘러싸여 여유로운 구경은 어려운 상황. 하지만 지난 7일 내려와 인제와 강릉을 오가며 강행군을 한 뒤 맞는 첫 휴식이어서인지 표정은 밝았습니다. 기분을 묻자 수줍은 듯 짧게 답하고 오늘 경포대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상쾌합니다. 좋습니다. 시민들 환호에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강릉 시내에서 점심을 한 뒤 오후엔 오죽헌을 찾았습니다. 율곡이 생가 등 오죽헌 곳곳을 둘러보고는 마당에 모여 공연도 했습니다. 입촌식 때 보여줬던 취조악단이 우리에게도 친숙한 반갑습니다, 아리랑 등을 연주했습니다. 북한 응원단들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우리 세워놓은 통일이었던 그 느낌이 정말 가까이 왔나 보다. 북한 응원단은 내일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일본과 펼치는 예선전 마지막 경기 응원에 나섭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오늘 바른미래당이 출범했습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제3의 길을 내세웠는데 난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최고은 기자입니다. 중도 개혁 세력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당은 운동권 진보, 제1야당은 부패한 보수라며 자신들은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만남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호남 출신 박주선, 영남 출신 유승민이 공동 대표로 나서며 지역주의 청산도 강조했습니다. 쪼개진 나라의 갈라진 민심의 적대적 경쟁 의상을 반드시 고쳐내고 말겠습니다. 국회의원 30명의 원내 제3당으로 캐스팅 보트는 쥐었습니다. 하지만 진통 끝에 정강 정책에서 이념 표현을 빼버리는 등 완전한 결합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종 교배 정치 실험에 나서는 바른미래당의 1차 생존 관문은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입니다. 유승민 대표는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른 뒤 물러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사즉생의 결기를 다집시다.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반드시 살아서 건널 것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 또는 2년 만에 당 간판을 내렸던 실패를 딛고 대한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제3세력의 생존 게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주장한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 감찰은 왜 중단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오늘은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상급기관 핵심 부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으로 조사단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압수수색에서 서 검사의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서 검사 주장대로 성추행 피해자인 본인이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검찰국장 재직 당시 실제로 서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정황이 파악되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한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이 뒤따랐고 그 배경에 안 전 검사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2010년 당시 법무부나 검찰의 감찰 작업이 왜 중단됐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서 검사가 박상기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이루어진 검찰국 간부와의 면담 내용과 이후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용의자인 32살 한정민이 이미 지난해 다른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JIBS 박재현 기자입니다.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 32살 한정민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살인 용의자가 전국 수배된 것은 제주에서는 처음입니다. 지난 10일 도주 중이었던 한 씨가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김포공항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한 씨가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에 주목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장소 역시 이번에 살해된 20대 여성이 묵었던 장소였습니다. 한 씨는 지난 10일 경기도 안양역 근처에서 하루를 묵고 수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한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제보 그리고 경찰 내 공조수사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최단 시일 내에 범인을 검거해가지고 국민들의 불안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주 지역 게스트하우스 예약이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자 금융위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과세 근거 챙기느라 회의도 열고 국회에 불려나와 혼돈했습니다. 문제는 최대 2조 원대 과징금이 자료 부족으로 허공에 날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비공개 당정 회의를 마친 뒤 굳은 얼굴로 국회의원 회관을 빠져나갑니다. 줄곧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 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다 어제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법제처 유권 해석이 나오자 국회에 불려 나온 겁니다.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법제처 해석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해나갈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징금 불가 입장을 바꾸게 된 과정이 주무부처로서 창피하지 않느냐며 최 위원장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당시 금융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최대 2조 원대로 추정되는 과징금 부과가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금융위 책임론과 삼성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금융실명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차등가세는 물론 과징금 부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분명합니다. 최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 삼성을 비호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실명제 이전에 개설한 계좌 가운데 돈의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 계좌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우리 주변 편의점은 365일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의무 영업 때문에 편의점 주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단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식사하고 쉬고 싶다는 겁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 1년 365일 24시간 문을 열어야 하니 고충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이제 발 같은데 이제 염증 같은 거 손님 한 명 한 명이 아쉽기 때문에 문 잠그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마음이 급해지죠. 밥은 식사 시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서울시가 편의점주들을 조사했는데 하루도 못 쉬다 보니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손님 뜸한 명절 연휴 하루만이라도 편의점을 닫고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계약 조건이 1년 365일 24시간 영업 시에 이제 이런 전기료 지원이나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어요. 대형 편의점 브랜드 대부분은 365일 24시간 문을 연다는 조건으로 한 달에 5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전기료 등으로 지원해 줍니다. 만일 심야에 문을 닫으면 지원받은 돈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동네 편의점 같은 경우에 명절 당일날 매출도 별로 안 나옵니다. 과연 합리적인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한번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점 심야 영업 시간대에 대한 자율 조정과 명절 휴점 순번제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김민석 선수가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예상을 깨고 아시아 최초로 깜짝 동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김민석 선수의 역주 다시 보시죠. 대한민국의 김민석 빙속 괴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김민석 1100m 구간을 먼저 통과하겠습니다. 자, 랩타임 보겠는데요. 김민석 좋아요. 마지막 곡선주로 3번 코너 들어갑니다. 김민석 부드럽습니다. 좋아요. 여전히 힘이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네, 마지막 팀입니다. 마지막 직선주로 김민석 이제 다 왔어요. 김민석 도착한 44초 93. 44초 93. 동메달. 1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동계 스포츠 역사에 남을 만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제가 첫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 자체가 출전한 것 자체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메달 따니까 진짜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긴 쇼트트랙의 임효준 선수, 남자 1000m와 5000m 계주에서도 가뿐하게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여자 500m에서는 최민정 선수가 아쉬운 판정에 메달을 놓쳤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사흘 전 남자 1500m에서 금빛 질주로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긴 임효준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남자 1000m 예선에 나섰습니다. 한 바퀴를 돈 뒤 폭발적인 스피드로 치고 나갔습니다. 상대가 치고 나오려고 하면 절묘하게 인코스와 아웃코스를 오가며 선두 자리를 지켰고 1분 23초 971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서일아와 황대헌도 나란히 예선을 통과해 우리 선수 3명이 모두 준중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임효준은 남자 5000m 계주 예선 곽윤규와 김도겸, 황대헌과 힘을 합쳐 올림픽 기록을 작성하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여자 500m의 최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애 첫 올림픽 결승 무대에서 이탈리아 폰타나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상대를 밀었다는 임패딩 판정이 내려져 실격 처리됐습니다. 아쉬운 판정에 최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준비를 힘들게 해왔어서 그거 생각하니까 좀. 여자 루지 예선 규야 선수 프리세가 역대 최고 성적인 8위에 올랐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피겨 남자 싱글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는 일본의 한유 유주류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꿈의 무대에서 꿈의 연기를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한유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고난도 4회전, 3회전 연결 점프를 가뿐하게 성공합니다. 한유는 지난해 11월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다쳐 한때 평창올림픽 출전조차 불투명해 보였지만 이제는 부상을 털어낸 모습으로 건재를 알렸습니다. 僕のことを本当に待ち望んでくれた方々が待っててよかったなっていうような演技をできるように頑張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일본 최고의 동계올림픽 스타 한유의 모습을 담기 위해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을 펼쳤습니다. 한유는 오늘 16일과 17일에 열리는 남자 싱글에서 올림픽 역사상 66년 만에 2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는데 미국의 네이센 첸과 일본 대표팀 동료인 우노 쇼마가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平昌の自分が本当に夢に描いていた舞台で夢に描いた演技を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스노보드 황제로 불리는 미국의 숀 화이트가 평창 설원을 화려하게 날았습니다. 화이트는 남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98.5점을 받는 완벽한 연기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이트는 내일 결선에서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통산 3번째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알파인 스키 복합에 나선 김동우 선수의 활강 장면 보시겠습니다. 한국 선수가 올림픽 활강 코스를 완주하기까지 26년이 걸렸습니다. 내일은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 선으로 오늘보다 7도 이상 높게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답답하겠는데요. 연휴 첫날인 모레가 되면 다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평창 산간지방은 오후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또 평창과 동해안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으로 평창올림픽이 막을 내리는 이번 달 25일까지 중계 때문에 8시 뉴스가 8시에 시작하지 못하고 매일 조금씩 시간이 달라집니다. 내일은 저녁 8시 2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